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저희가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보수, 진보,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념적인 흐름에 대해서 파헤치는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혹시 탄핵 집회에 나가셨습니까? 저 부산 집회 갔습니다. 아, 부산 집회 가셨습니까? 예, 저희 청계천 집회가 아니라 그 김용민 이사장하고 부산 집회 네. 갔습니다. 부산 집회는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 날짜를 잡아서 네. BTS 공연하고 겹쳐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먼저 잡았고 BTS가 이동을 했어요, 날짜를. 네네. 잘 아시겠지만 저 윤석열 정부 쪽에서 그 10만 명 이상짜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네. 막 장소를 옮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네네. 우리가 미리 잡아놓은 그날 해가지고 저희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교통 통제도 워낙 심해서 행진도 못했고 네네. 좀 젊은 층이 좀 BTS를 많이 가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 부산 같은 곳에서 탄핵 집회를 하면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거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5월달 서울인데 네. 사실은 5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명수도 사실은 이제 이 부산 집회가 좀 특이했었지. 거의 네.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저희 지방 집회도. 그리고 이제 구호고 외치고 행진해 보면 알거든요. 이제 집회 네. 많이 본 사람은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솔직히 이 일반 언론이라든가 이 보수 언론에서는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좀 이르지 않은가, 좀 부담되지 않는가 정치권에 뭐 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희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지금까지 했었을 때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사유와 비교해 보면요, 네. 뭐 충분히 사유는 쌓여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걸 지금 제대로 정돈이 안 돼서 그렇지. 네네. 정말 흩어진 이 탄핵 사유들, 그리고 대통령이 수시로 거짓말한 건. 그래서 이걸 만약에 닉슨 대통령 그 워터게이트 탄핵과도 비교했을 때 지금 탄핵 얘기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집회 나가 보면은 국민들이 알고요. 그 국민들이 완전히 이제 이 돌아섰던 게요. 이 날리면 사건이에요. 날리면 사건. 예, 그 왜냐하면 바이든으로 분명히 드는 국민들이 70%가 있는데 네네. 날리면 이러고 안 들리면은 너희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 거의 다 돌았다고 봅니다.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들이 정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제도권에서 그런 사유들을 정리할 수 있는 야당의 역할, 국회의 역할이 좀 미흡하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대표적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른 네. 건 몰라도 런던에 가서 조문을 못한 이유는 정확히 나와줘야 되는데 네네. 그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간에 나오는 추측대로 무당의 말을 듣고 귀신이 무서워서 좀 못 갔다. 네. 이거 탄핵 사유죠. 이거 탄핵 사유가 아니 대통령이 사인에 의해서 대통령의 아니, 일정이 바뀌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네. 국가 안보를 어떻게 지킵니까? 그럼 헌법상 대통령 의무를 수행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보보다 귀신이 더 무서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운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지킵니까? 탄핵 네. 사유라니까 이게. 예, 예. 근데 나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왜 이게 밥 먹느라 못 갔냐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끝나버렸느냐. 밥을 먹고 갈 시간이 10시간 넘었는데 네, 그러면 네. 집요하게 물어서 무당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을 입증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탄핵 사유도 자꾸 넘어가서 그렇지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충분하다 봅니다. 변희재 대표님은 야당이 좀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이런 것들을 파헤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뭐 내 기억으로는 웬만한 과거 야당들 다 그렇게 했어요. 네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당들이 이 정부 주도권을 잡았는데 뭐 지금은 사실은 가장 거대 야당이죠. 여소야대 중에서도 역대 거의 최고 여소야대인데도 그렇죠. 네.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무력하다. 뭐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뭐 변희재 대표님이 탄핵 주장을 하시니까 변희재 대표님 나오실 때마다 제가 이 탄핵 운동에 대한 상황들은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서 좀 더 극으로 가고 흔히 하는 말로 친일이다 이런 비판을 들어가면서도 좀 이념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지난 주말에 나왔던 해프닝성 기사 한두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8월 30일 날 안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에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어제 그저께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이거 사실 언론운동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몇 번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네. 어디 슬쩍 봉사활동 갔다 와가지고 네네. 주로 한 2, 3일 뒤에 터뜨렸는데 이번엔 좀 텀이 길어요. 그렇죠. 한 달도 생각보다.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그게 며칠인지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요. 네네네. 불러주는 대로. 네네. 근데 이게 공식 대한민국의 영부인의 그 행보를 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네. 발표된 거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지금까지 시종일관, 네. 시종일관 오빠를 통해서 받았다는 등등 비공식을 통해 가지고 루트를 트내서 확인도 되지 않는, 실제로 거기가 어딘지도 엄밀히 말하면 그냥 네. 불러주는 데죠. 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영부인의 이 비공식 홍보 활동에 언론이 동원된다. 네. 이게 지금 처음도 아니고,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건 언론의 그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지금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언론의 보도 행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행보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네. 아니, 영부인이 봉사를 간다고 알리고 가면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면 계속 모르게 하든지. 네. 근데 갔다 와서 뒤로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상한 변태식의 언론 홍보하고 있고, 그걸 다 따라가고 있으니까 언론사들이. 네.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면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냐? 아마 기억을 해보세요. 어떤 영부인이 이런 식으로 홍보한 적 있었냐? 네. 없었어요. 네. 네. 부속실에서 정확하게 공식 홍보 활동을 했지. 지금 부속실을 안 만들어 놓고 뒤로 친인척 통해서 아는 기자 통해서 쫙 뿌려대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한 기사가 나왔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부산에서 강연을 했는데 머리를 퍼머를 했다는 게 기사에 몇 군데 나와가지고 좀 이것도 참 저는 좀 놀랐습니다. 또 외모 가지고 또 뭐 비하성 뭐 글도 많이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네. 사실 좀 한국 사회에서 좀 예전부터, 지금 제가 좀 젊었을 땐 2000년대 때부터 여성 지식인들에 대해서 얼짱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네네. 다른 나라에 없는 현상인데, 네네. 예를 들면 변호사면은 능력 있는 변호사지 얼짱 변호사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짱 의사, 얼짱 치과 의사, 뭐 얼짱 한의사, 이래서 얼짱 정치인까지 나와가지고 네네. 뒤덮었어요, 외모지상주의가. 네네. 사실 그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요즘에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이 대놓고 얼짱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데도 네. 그때 하도 2000년대부터 너무 이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글쎄 이제 정치인들이나 아까 영부인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국가의 리더들인데 그걸 갖고 외모로만 다 이제 접근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외모 뭐 워낙 천만이 많지만 우리 쪽 보수의 그 뭐 장년층이 뭐 네. 김건희 예뻐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보수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더더욱 그렇죠. 네, 보수는. 네, 네. 잘못된 여성 리더들의 이 왜곡된 시각이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언론에 그 김정숙 여사의 이 외모에 대한 것들에 대한 품평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기억하기에도 뭐 살을 빼라 마라 뭐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았고, 네. 뭐 그 전에 글쎄요, 이제 과거에 뭐 영부인들 했었을 때 그렇게 뭐 심하지 않았었는데, 사실 네. 김건희 여사가 들어오면서 네. 이게 증폭되는 부분이 있죠. 뭐 음. 본인이 이제 워낙 외모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옷 가지고 뭐 보석 가지고 계속 논란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네, 네. 사실 이게 뭐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정치면에서 다뤄지거든요. 특히 네.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적 발언을 네. 했을 건데 그 정치적 발언은 전혀 나오지 않고 언론에.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주도한 이 영부인에 대한 이른바 언론의 이 보도 관점은요, 지금 그 제클린 케네디 때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꾸 제클린 케네디 이 옷이나 네. 이런 포즈들을 지금 뭐 베꼈다는 얘기 나오듯이, 근데 그때 미국 사회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제 그 당시 미국 이전의 영부인들하고 달리 제클린 이제 여사가 그때 30대 한 초반인가 그랬었죠. 케네디하고 결혼해가지고 영부인 된 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과도하게 집중돼가지고 그때도 미국 사회에서의 상당히 논란 냈었는데,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그때 제클린한테 50년 넘게 60년 지났는데 지났죠. 예. 지금 또 나와서 제클린하고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한 보도 행태 보이고, 이거는 진짜 한국 언론이 좀 돌아봐야죠. 미국도 그래서 이제 자성을 하고, 사실은 그 당시 케네디나 제클린에 대한 보도가 잘못됐다고 거의 인정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이 이제 그 멜라니 여사입니까? 예. 그 경우에 크게 뭐 별로 없었죠. 주목받지 않았어요. 예. 그분도 뭐 패션 모델 출신이니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했고, 일단 네. 제클린과 케네디에 대한 보도가 네. 완전히 동화 속의 왕자군처럼 됐다, 너무 네, 잘못됐다라는 게 인정이 돼서 그런데, 네. 지금 사실은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 보면은 케네디 시절 때 자기들이 마치 왕족인 것처럼 좀 착각을 해서 움직인 게 있는데, 그런 느낌이 네, 나네요. 그랬었는데 예. 둘이 지금 그걸 똑같이 50년 전에 잘못된 미국 대통령의 방식을, 더군다나 이제 미국 대통령들은 유럽에서 넘어온 거다 보니까
유럽의 왕조하고 연결을 시켜서 간 건데 솔직히 네. 지금 이분들이 저 유럽 가가지고 왕처럼 하면 우습게 보이죠. 너 뭔데 나오죠 당연히. 그러고 보니까 사실 케네디 대통령도 우리가 뭐 존경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표현을 쓰지만 친인척, 지인들 이런 아유 쪽으로 엄청났죠. 중심으로 정치했던 영역이 뭐 분명히 있었거든요. 뒤에서 아버지가 다 하고 그렇죠, 그 네. 동생이 튀어나오고 다 했죠 네. 그때. 또 그 저기 갑자기 마릴린 먼로도 생각나네. 아 그래서 주로 케네디 대통령 이제 여자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술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언론이 정치인들을 접근할 때 여성 남성의 문제보다는 특히 이제 뭐 영부인이거나 여성 정치 지도자인 경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 그리고 또 이 흔히 하는 말로 이 공동체들의 문제 이런 것들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윤석열 정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같이 연결되는데 정진석 의원이 웬만하면은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같이 비판하고 넘어가면 될 건데 그걸 옹호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흐름으로 형성되는 거 아닐까요? 흐름입니다. 예, 그 정진석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이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보수는 좀 비슷해요. 이제 초강경 입장이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네. 정진석 위원장이 어떤 입장 냈을 때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그 아이템을 알아요. 이분도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의 이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일 위험한 게 지역 기반도 없고 이념 기반도 없다 이거. 그럼 유튜브 기반이 있는 겁니까? 유튜브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네. 그냥 하다가 그냥 구름이 하나 집 하나 지어놓은 이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게 불안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의 몇몇 사람들이 이념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네. 이게 우연히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친일이라든가 극우다 이런 비판을 김문수 들음에도 지사, 불구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좀 내부적으로 네. 뭐 광범위한 것 같진 않지만은 내부적으로 이 정권이 지금 버텨나가려면은 이념적 기반으로 위장이라도 해야 되겠다. 저는 이 사람들이 보수라고 안 보기 때문에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수로 위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태극기 보수 세력을 상당히 거리를 둬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선거 운동할 때도 그 태극기 보수의 유튜브든지 무슨 행사에 한 번도 가지 않았었고 네. 임명도 원래 이 청와대나 인수위 때부터 이쪽을 거의 임명을 안 하고 있다가 네. 유일하게 하나 임명된 게 걸린 게 저 보수 유튜버 안정권의 네. 문화인데 네. 네. 그거는 김건희 여사 인맥들이 관리했거든요. 네. 네. 이 태극기 보수 인맥은 김건희 여사 쪽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김문수 지사다 그러면은 태극기 보수 진영으로 돼 있고 그렇죠. 이분도 유튜브가 뭐 30만 넘어가는 그렇죠. 파워 유튜브입니다. 예,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하게 세게 하시는 분이고 예, 예, 예. 이분이 그러면은 관리 대상이 어렵겠냐 그러면 이거는 범김건희 인맥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그리고 해석이 되는 계속 이 김건희 범 인맥 쪽은 이제 유튜브 보수들을 관리하면서 활용을 하는 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 있는 몇몇 좀 야 이거 정권이 너무 이념 부족하지 않냐 이런 쪽과 범 김건희 인맥들이 이 태극기 보수력을 지금 앞장 세워서 네. 어떻게 보면 이념의 방패로 지금 삼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게 좀 일정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보니까. 아니 그럼 그게 이제 친일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고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극우 인사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언론에서 도배가 될 정도로 욕을 먹었는데도 이게 성공했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이미 지금 갤럽에서 이미 8월 달에 24% 최저치를 찍었고 네네. 24%또 갔다가 지금 28%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이미 진보하고 중도층은 다 떠났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이제 이 보수층을 어떻게 탄탄하게 결합시키느냐. 현재 이제 정권이 아직 갈 길이 너무 머니까 많이 네. 남았으니까 일단 뭉치게 하자. 일단 보수적 결집령으로 욕을 네. 먹더라도 극우가 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이 버틸 수 있는 이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장외에서 막 탄핵 집회들이 벌리고 있는데 일단 이거라도 이제 막으려면은 총결집시키자 해가지고 이런 전략들을 쓰고 좀 먹혔다고 좀 다들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나마 오른 게 이 극우라든가 아스팔트 보수가 집결했다. 지지율은 뭐 1% 올랐는데 1%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보수 페이스북이나 이제 유튜버가 사실은 윤석열 만세 찬양할 게 진짜 없었어요. 네. 집권하고 지금까지 한 게 없으니까. 아니 일단 뭐 욕 그냥 얻어먹는 걸로 떠나서 네. 이념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가가지고 광주 정신을 뭐 헌법에 넣겠다 그러고 입만 열면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계산한다 그러고 네. 이러고 다녔지 보수층에게 열광할 수 있는 거리를 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정진석, 김문수 투톱이 움직이면서 이 상당히 이제 침체돼 있었던 보수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신바람 났죠. 아,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신바람 나서 지금 이 조직화도 다시 하고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제 하나 계기를 만든 거죠. 그러면 그 중도화 전략은 아예 물 건너갔네요. 그거는 지금 상황이 아직 그 상황이 아닌 거죠. 아니 보수 지지층 자체가 지금 흩어지고 있는데 중도를 결집은 일단 그 상황이 아니고 일단 뭉쳐서 거센 좌익의 탄핵 바람을 막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전략이 있겠죠. 이게 근데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생각이 체득화된 것 같아요. 이 식민사관이. 그분은 그 만약에 부친이 네네. 이제 그런 그래서 제 기준 볼 땐 친일 경력이라기보다는 부친이 이제 일제에서 이제 관료를 하고 이랬으면은 예. 그게 이제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식민지하에서도 이런 관료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활약한 사람들이 친일파라기보다는 건국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니까 네.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면은 이게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네네. 이게 한두 발만 더 나가버리면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근대화시켜주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수준으로 가게 돼 있는데 네네. 이게 이 이론의 함정인데 네. 이분이 거기에 빠진 게 아닌가. 그 청나라 이게 이런 대목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어떻게 그 남의 나라에 대해서 그 청나라와 러시아와 운명을 걸고 구분을 걸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거의 뭐 일본을 찬양하듯이 한 표현. 그거는 이제 저 청나라나 러시아가 볼 때 기분 나쁘는데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있다는 거는 너무 이 식민지 근대화로 한 두 발 더 나갔구나 이분은.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깊은 이야기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변희재 대표님 이쪽에 전문가이시니까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드라이트라는 거는 라이트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라이트로 계속 산 사람들. 계속 살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수적 이런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뭐 반공, 비슷해요. 성장주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항일 투쟁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또는 뭐 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었고 그다음에 김구 주석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인데 김구 주석도 보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김구 주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과거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 네. 이제 이 평양 넘어간 거 문제 갖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그 이전에 항일 투사는 안중근부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항일 투사니까 항일 투사죠. 요 부분을 부정하지 않는다니까 이 부분은. 아니 그 김구 주석이 이제 북한에 그 김일성하고 이제 평화회담하고 간 상황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보수 쪽에서는 이용당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쓰지 예. 김구 주석을 부정하지는 않고. 뭐 예를 들면 독립운동에 대해서 뭐 이걸 폄훼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늘 해왔던 부분들 뭐 김구라는 사람이 갑자기 확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김구 주석은 네. 제가 아는 바로는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좀 우파 성향 굉장히 우파 성향이 강해가지고 강했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사실상 동지였죠. 건국 시절까지는 네, 네, 이제 네. 이 평양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다 인정이 되는데 뉴라이트는 이제 좌익하다가 넘어온 사람들을 이제 뉴라이트라고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 이론에서 이제 가장 앞에 있었던 분이 이제 안병직 선생하고 안병직, 그 이제 김문수 대표예요. 그 다음이 이제. 김문수,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저 586에서 넘어와 있는 뭐 하태경이라든지 하태경, 뭐 최홍재, 예, 주로 이런 이유들인데 예, 이런 이유는 기존의 보수하고 달리 훨씬 더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 시각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건국절 논쟁이 막 시작이 되고 이제 그 항일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거죠. 거의 사실상 부정하는 사실상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게 되는 임시정부를 예. 부정하는 건데. 완전히 쓸데없는 짓 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전문에 임시정부가 나와 있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건국할 때부터 네.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항일 투사들이에요. 따지면은 그렇죠. 네, 네. 신익희 선생부터 뭐 조병호 선생부터 윤보 선생니까 다 항일 투쟁가인데 이승만 거기까지 대통령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뭐 진보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 뉴라이트가 깡그리 부정하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일제 나라 넘어가면부터 48년까지 이 나라는 뭐냐 이거야 이 정체성이 그냥 다 없애버리고 48년에 건국 딱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나는 이게 객관적인 학문의 영역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국가라는 존재가 있는데 국가의 제가- 정체성이고 자존심이죠. 이게 아무리 객관화를 시킨다 그래도 이게 만약에 정치 세력화 돼 있는 뉴라이트가 학자 그룹이 아니잖아요. 정치 세력화가 된 사람들이 막 조사해가지고 1910년부터 48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가 됐을 때 이분들이 과연 정치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활동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라이트는 여기에서 상당히 경계를 했었죠. 저희가 이제 프랑스 예를 많이 드는데 프랑스가 2차 대전에 독일에게 지지 않습니까? 지는데 우리 생각에는 완벽하게 막 점령당한 것 같은데 비시 정권이라고 해서 괴뢰 정권이 등장하잖아요. 네. 괴뢰 정권에서 극소수가 영국으로 넘어가서 자유 프랑스군을 만드는데 그게 드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프랑스가 정통성을 드골로부터 잡잖아요. 드골로부터 잡으니까 이 대다수 독일 치하에 있었던 그 괴뢰 정권들은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전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던 거거든요. 사실 대한민국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아니 한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 전부 다 항일 투사였다니까요. 독립운동하신 분들이죠. 독립운동에서 엮여진 거예요. 그리고 네네. 중정 출신들도 엄청 많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깨려는지가 좀 깨서 뭘 얻겠다는지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하고 관계나 그렇다? 아니 일본하고 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뉴라이트 집단이 일본하고 뭘 할 때 좋은 걸 하더라도 동의가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래서 이 보수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 같은 경우도 그런 뉴라이트 문제 때문에 일본 문제가 꼬이고 그래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 어디로 갔습니까? 꼬이니까 독도로 가버렸잖아요. 네네.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는 갑자기 반일이 아니 돼버렸어요. 가장 친일 대통령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독도를 들어가 버려가지고 네. 호수 꼬인 거 아니냐고요. 야, 지금 그러면은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의 이 제도권 정당 내에서 흔히 하는 뉴라이트와 그다음에 기존의 합리적 보수 또는 뭐 이 전통적 보수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데 이제 이슈 파이터에서 이제 뉴라이트가 선점을 했죠. 선점을 그래서 했다. 뉴라이트가 좀 많이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보더라도 저 이각범 씨 등등 뉴라이트들이 이렇게 연설문을 건드리는구나가 나온 네, 게 네. 자꾸 자랑하는 게 자유를 30번, 40번 했다마나 그러는데 뉴라이트가 이제 이런 경우는 극단적 자유주의로 좀 치르는 경우가 있고 네, 네. 전통적 보수는 사실은 자유보다는 애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애국을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좀 네. 국가주의가 민족주의, 그 국가주의 이런 그거죠. 부분이 국가주의가 있는 좀 있고 이제 민족주의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돼 있죠. 어쩔 수 네, 없이 네, 이제 네. 이 전통적 우파 같은 경우는. 그 생각해보면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로는 반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요, 완전히 이 식민지 근대화를 극단화시키면요. 예. 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개개인들이 조선의 백성 개개인들이 살만해졌다. 더 잘 먹고 잘 샀다면 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뉴라이트는. 예. 근데 이제 올드라이트만 보더라도 아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정말 이 정치 체제를 발전시키고 우리가 공화정 만들 수 있었는데 네.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못하겠기 네, 때문에 그런 네. 거지. 네. 우리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장 단기간에 개인의 이득이 된다는 것을 중시하는 게 뉴라이트고 저 올드라이트만 하더라도 조금 개인이 힘들어도 좀 장기적으로 보자 국가적 미래를.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이분들이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공화정을 채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그것도 그렇게 집요하게 꼭 부정을 해야 될 이득이 있을까가 좀 이게 안 돼. 그러게요, 진짜. 헌법 전문에 나오는데 참, 헌법 가치를 부정하시는 헌법에다가 분들. 만든 게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쪽 개국 공신들이 같이 다 만든 건데 네, 네. 그거 끝까지 국회에서 부정이 됐냐 이거죠. 부정이 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더 커졌지 임시정부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뭐 흔히 하는 권선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 뉴라이트 그룹들이요, 저 범 김무성 그룹과도 연계가 돼 있거든요. 네, 네, 예, 그쪽에 이제 범사련이라든지 이런 이 뉴라이트 시민 그룹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아직도 저는 이 김무성 대표가 이 당에 거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있습니다. 지지자고 보니까 예. 뭐 장재원이든 뭐 권성동이든 범 김무성 그룹과 연결되니까 뭐 네. 대충 이제 김무성 대표도 대충 이렇게 알고 있어요. 죽어 들어가지고. 또 김무성 대표가 아버지가 또 이거 또 뭐 문제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단한 전남 방직 해가지고 예. 뭐 일제에다가 뭐 비행기 사주고 네, 그랬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좀 아마 그 일제 강점기 때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하고 친일파였을 겁니다. 단지 이제 올드라이트도 이제 뉴라이트의 담론이 완전히 또 다 쓰레기는 아닌 게 네. 그럼 그 당시에 고종왕조 등등이 또 잘못한 건 없냐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성찰적 기회는 돼요. 그래서 올드라이트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공부하고 하는데 네. 어떤 경우든요 우리가 어쨌든 다 정치 세력인데
이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다고 떠드는 순간에 그건 직권 포기하죠. 그렇죠. 왜냐면 일본하고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일본 외교가 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할 겁니까 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기억하기를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이기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는 그 시점인데 선진화 이론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봐요. 선진화 이론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연대까지만 해도 극단적인 네오콘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쓰면서부터 완벽하게 거의 네오콘 수준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이제 이 들더라고요. 뒤에 또 이 전경련. 정경련. 전경련의 재벌의 이권, 네. 그걸 또 이제 뉴라이트 통해서 관철시켜가지고, 음. 사실 그 문제도 보세요. 심각합니다. 이 전경련 문제도. 그리고 기독교. 교회 문제. 예, 교회 문제도 작동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분간 이 외교 정책도 이쪽으로 가겠네요. 결국은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지금 나오는 이념은 전부 다 국내용이에요. 국내용이다. 국내용이고 전부 다 국내 보수 쪽을 잡는 거기 때문에 네. 외교는 이건 실전인데 네, 네. 이걸 만약에 외교에다 관철시킨다기보다는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면 하는 어떻게 되죠? 것처럼 별로 되는 건 없는데 네, 마치 우파 외교 하는 것처럼 또 사기를 치겠죠. 지금 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네, 네, 네. 실제 외교판에서 바꾼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일본하고 뭘 하려고 움직이려면은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풀 정도로 깊이 있게 뉴라이트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위장을 해가지고 보수만 결치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강제징용과 위안 문제 풀려면요 목숨 걸고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적당히 이제 뭐 눈속임 해가지고 해 가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이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에는 누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김건희 씨라든가 천공이나 건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건 결국은 이제 뒤에 이론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게 무슨 이론이 아니고 그냥 뭐 사기꾼들이 하는 건데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지금 이제 전부 다 눈속임으로 제가 다 눈속임이에요. 다 눈속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정권이 하나 자기들이 자신 있는 거는 사정 정국은 자신 있다. 때려잡고 때려 죽이는 거 할 수 있다. 생사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이번 어쨌든 지금 보수를 뭉쳐놨거든요. 네. 이제 사정 정국 가겠죠. 뭐 아마 거기서 이제 전쟁 한번 벌어지겠죠. 그거는 이제 자기들의 이제 최고 이제 전문가라 생각하니까. 네. 그럼 결국은 이 아스팔트 보수라든가 극우라 이데올로기라는 이런 것들도 정권의 지지율 관리용으로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는 그것밖에 거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를 관철시키겠다 생각이 아니고 네네. 야 이제 해보니까 얘네 이 보수들이 좀 먹을 것만 좀 던져주면 진짜 잘 따라오네 쇼만 해주면은 이걸 이제 알았어 내가 볼 때는 한 5개월 해보니까 이제 안 거야. 조금만 좀 약간 좀 친일 발언 해준다 이러면 막 환장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를 모아놓고 실제로는 검찰 움직이고 경찰 움직여서 사정적으로 돌파를 한 다음에 네. 아마 내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는 또 보수를 팽시킬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중도를 잡으러 갈 겁니다. 아마. 우리 김문수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좀 뵌 적이 있습니까? 아유, 전 너무 잘 알죠. 예. 너무 잘 알죠. 뭐 토론회 때부터 뭐 방송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김문수 위원장도 김문수 위원장을 써서 이렇게 이념 정국으로 갈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정황상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경산호 위원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유튜브를 삭제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도 과거의 발언 다 잊어버리겠다고 했다고요, 분명히. 네. 그래서 사실은 기대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 때 얘기한 대로 노조하고 친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네. 그 노조 현실을 잘한다면 70년대, 80년대 현실을 50년 전 이야기, 50년 전 이야기. 잘하고 노조 친구들이 다 30년 전 친구들이니까 50년 지금 제가 전부 다 은퇴한 네, 근데 어쨌든 뭐 태극기 출신 하나 배려해 주는데 노조를 잘 알고 노조 후배들 내가 잘 다룰 수 있다 해서 해줬는데 아니 유튜브까지 삭제해놓고 정면으로 들이받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지사에게는 사기당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효과를 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그 위원장에게 사기당했는데 효과를 보니까 지지율은 결집되고 길창포 이제 좀 당분간 놔둘 공산이 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김 지사는요 이제 자기가 대권 후보의 길을 가려고 일단 보수를 확 쥐어잡겠다 그래서 막 달리는 거니까 이걸 또 용납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정치하는 거는 그래서 언젠가 또 김 지사도 이제 또 폭행당할 날이 오겠죠. 김문수 위원장도 보통이 넘는 분인데 거기도 정치 구단이 아니면은
본인 말대로 막스주의자가 일로 넘어와서 네. 장관에 뭐 도지사에 뭐 국회의원 다 했잖아요. 다 했죠. 다 했잖아. 안 한 게 없잖아요. 본인 생각에는 나도 대통령 빼고 다 해봤어. 이런 다 생각 했잖아요. 할 예. 그 정도의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죠. 따지면.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봤을 때 김문수 위원장은 1년의 자기 정치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권 행보를 수도 네, 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대권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정진석 위원장은 뭡니까? 아니 거기도 지금 자기 정치하고 그것도 있는데 대권 행보입니까? 오늘 저 YTN 방송에서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극노하고 있다는 게 예.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이나 정진석이나 다 이 검사들에서는 사냥개로 쓰고 있는 건데 네. 이 사람들도 또 이 보통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정치한다. 권성동이나 정진석 뭐 4선 5선인데 예. 사냥개로 부려먹고 끝나겠습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당협위원장 60개를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교체한다 그러는데 야. 이거는 윤석열과 이 검사들이 환장하는 일이죠. 지금 당대표를 이제 자기들이 꽂아서 네. 걷다가 이제 검사 라인들이 꽂아야 되는데 이걸 정진석이 먼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그 사실은요, 이 현재 이 범보수 정치라는 게 이념도 없고 원칙도 없고요. 먼저 뺏어먹는 이제 지분 데가, 싸움이네요. 이제. 그냥 개싸움, 이게 밥그릇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나경원 의원도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난 정말 있는지도 몰랐지만은 저출산 무슨 뭐 이게 위원회 부총리직인데 상을 안 해요. 나는 그게 뭐 장관급이라 그래가지고 네. 부총리급입니다. 부총리. 아 부총리급이에요? 예. 아니 그거를 줬단 얘기는 이제 당권에서 빠지단 얘기인데 네. 그걸 냅다 먹고 네. 당권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싸움에 또. 아니 그게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어요, 사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지금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 대표 준비 잘하라고 부총리 자리를 줬겠습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란 얘기지 분명히.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이 아마 받을 때 뭐 받고 끝내겠어요 비슷하게 얘기를 했겠지. 근데 받자마자 나가겠다 그러면은 아 이런 정치 처음 봤어요 진짜 이거. 아주 이익에 밝은 분들이에요. 네, 아니 김지사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 네. 삭제하자마자 들어가서 그냥 질러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속임수를 쓰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게. 그 검사들 날 볼 때는 정치인들은 사냥개로 우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인들 볼 때 또 검사 저것들은 데리고 놀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야, 이 재밌네. 이 결국 우리가 이분들의 이 친일, 뉴라이트 이것도 결국은 전략이다. 이렇게 뭐, 지금 좋게 말하면 전략이고 눈속임. 해석이 되네요. 야, 그럼 이게 전당대회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그러니까 같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뒤통수 치고 사기를 치고 막 이러면요. 이제 네. 전당대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음, 일단 이제 유승민은 이기기 위해서 뭐 룰은 다 바꿔버릴 테니까 뭐 유승민은 뭐 반유승민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예, 뭐 제거를 시킨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반유승민 단일화했던서 당 대표가 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가 이제 문제죠. 누가 되든. 설마 한동훈을 당대표로 밀어넣지는 않겠죠? 아니 그럴 이게 가능성도 있을까요? 1월 2월까지 네. 정권이 밀리고 네. 이 눈속임이 결국 이제 한계 와서 밀리고 당권 주자라는 자들이 다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다. 이거 뭐 다 자기 정치할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겠죠. 한동훈을 투입하면은 당이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한동훈은 어쨌든 검사 라인들끼리 이 지금 검사 라인들은요 전부 다 박 대통령 특검에 투입된 검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 중에서 상당히 수사에서의 부정을 저질렀고 그게 네. 막 이제 드러나는데 공범자들이니까 일단 믿을 수 있겠죠. 네. 원희룡도 검사고 홍준표도 검사예요. 근데 네. 왜 못 믿냐? 같이 안 했어 같이 안 이거는. 했으니까. 이거는 같은 범죄집 내 기준 범죄 집단이에요. 이거 완전히 검사들이 같은 범죄자 하나를 꽂아넣어서 버티려고 하는데. 영화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진짜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 나쁜 짓을 같이 한 그러니까 나쁜 짓을 같이 하는 애들이니까 네. 일단 한동훈은 믿을 수 있겠죠. 네. 그 한동훈은 어쨌든 이 보수 노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저는 한동훈도 거의 쇼에 달인이라고 보는데 네. 이 보수 실제로 한동훈이 법무부 장악해가지고요 제대로 사정정국한 거 별로 없어요. 쇼만 하고 있지. 지금 대장동도 1년이 넘었는데 별거 뭐 없어요. 구체적으로 별거 성과 나온 게 없어. 없어요. 예. 별거 없는데 이 마치 하는 것처럼 네. 이 국회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속검놀이하고 말장난하는 거 가지고 마치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보수층을 잡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밀어넣으면은 당권을 잡을 수 있다 아마 그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이게 자기들끼리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도층이 상당히 이탈하겠죠. 아니 근데 당권 잡는 데는 이제 그냥 뭐 국민 여론조사도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당권만 일단 잡고 봐야 되니까 여기는.
뭐 저는 당권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봐요. 한동훈으로도? 예, 밀어붙이면은. 예. 그렇구나.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절대 안철수는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안철수 준다 생각하면 간단한데 네. 뭐 안철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 지금 안철수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당대회 출마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조건. 지금으로서는 이제 나가면은 이제 유승민은 견제해 줄 테니까 네.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동훈이 나오면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한동훈이 수 나온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당권대 잡을 테니까 다 빠져 이거기 때문에 네.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싹 다 숨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내년 2, 3월 이후로 늦춰져서 원희룡이나 권영세가 나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이 나온다는 개념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을 원희룡을 신뢰를 해서 내보낸다는 얘기인데 음. 저는 신뢰를 못 할 거라고. 네. 신뢰를 못할 아, 거다. 그 원희룡은 사실 여의도에서 다 아는, 아유, 그거 뻔하지. 이거 당대표 되자마자 그냥 바로. 네. 더군다나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그거 뭐 원희룡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인기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동훈밖에 없다는 거죠. 한동훈밖에 예, 없다. 예. 근데 사실 또 한동훈은 또 믿을 수 있냐? 그래서 또 한동훈은 또 충성할 거냐? 그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설마 한동훈은 그런 거 알겠지? 여기는 정말 이 문화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 검액관들 아까 말한 대로 검사 생활은 뭐 2, 30년 같이 해온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예로 민주화 동지 이것도 아니고, 범죄를 같이 저질렀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또 모른단 말이야, 한동훈도. 영화네요, 영화. 야, 전당대회 재밌겠네요. 그 전당대회 전후가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뭐 판가름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어긋나면요, 이제 그냥 끝나는 수 있죠. 사실 이럴 때 야권이라든가 좀 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긋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하나의 덫을 놔야 되는데요. 지금 야권이 이제 할 건 굉장히 많죠. 할 건 좀 많은데, 글쎄요, 난 야권이 이제 뭔가 좀 계산을 다르게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윤석열이 스스로 이제 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냥 이 둘이 뭐 밀실에서 그냥 나눠 먹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을 쫓아낸다기보다는. 그게 근데 야권의 대권에 근접해 있는 지도자와 일반 그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국회의원들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안 망하고 이렇게 계속 실수해 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대권에 꿈 있는 사람은 판정 내서 자기가 다 먹고 싶을 거고. 다 먹고 싶은 거죠. 근데 일반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면은 야권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야권 다른 국회의원들은 뭐 윤석열이든 이재명은 큰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3년 후, 4년 후의 일이에요. 예, 그거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총선이 뭐 먼저니까. 옛날처럼 뭐 그렇게 뭐 큰 파일을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괜히 대통령 되면 다음 총선에 여당이 항상 불리하니까 네. 만년 야당을 원하는 데가 이제 점점 이제 만년 야당을 원하는 수가 있어서 이해관계가 안 맞죠. 대권 주자하고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대권 주자하고 일반 국회의원들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점점 더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도 그 상황이 오겠죠. 국민의힘도 원래 그랬었고. 원래 그랬었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국민의힘이 참여한 게 그 문제거든요. 이게 안 맞아 들어가니까 이해관계가. 근데 요건 따져야 돼.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에서 찐박 논쟁하면서 공천권을 과도하게 휘둘렀던 건 그건 잘못한 건 맞죠. 그때 이제 김무성, 유승민과 이제 한판 싸움 붙은 건데 네네. 공천권을 휘둘렀다기보다는 네. 김무성, 유승민과 이미 판이 깨졌거든요. 많이 깨졌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 갈라쓰라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이 갈라섰잖아요. 네네. 안철수하고 네, 호남을 네, 갈라서지 네, 않았습니까? 저쪽도 갈라선 김에 이쪽도 갈라서 가지고 각자 가야 되는데 이게 섞여 있으면 사고 터진다 그러다가 결국 대형 사고 터진 게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제 서로 불신했으면 갈라섰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불신인데도 붙어 있는 것도 결국은 권력이네요. 그죠? 그게 이제 잘못된 이제 판단한 거고, 근데 윤석열 정권도 또 비슷한 문제 벌어질 수 있어요. 역대 제가 이제 느끼기로 한 20년 정도 봐오면서 친박과 친이의 투쟁만큼 격렬했던 투쟁은 없었던 그게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념과 관계없는 밥그릇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이념 투쟁이요 좀 덜 격렬하고 내부 밥그릇 싸움이 훨씬 더 이제 피반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그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는 이명박 정부를 좀 실용주의적인 정부다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긍정적인 관계가 생각을 좋게 넘어갔죠. 관계가 좋게 넘어갔죠. 관계가. 근데 이제 뒤통수를 세게 친 거죠. 그때 뭐 박연차 수하면서 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국민들이라든가 또 이제 정치에 관심이 덜한 분들이 오해하는 측면들이 친노와 친박은 원수질 일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제 그치. 맞네요. 예, 이명박 정권 때 친노 친이가 이제 원수가 됐고. 친이와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쪽을 견제를 많이 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여당 안에서 야당 역할을 좀 해가지고. 네. 그래서 친이 친박이 계속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도 친노가 한 게 아니에요. 친이가 한 거죠. 친이가 한 거죠. 친이 세력이 한 거죠. 친이가 핵심이 돼서 한 거죠. 김무성 세력이 주도한 친이 세력이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검은 윤석열 팀들이 한 거고. 그건 이제 윤석열을 데려온 거는 이제 박지원, 박영수 라인이 데려온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저쪽 안철수 당에서 한 거고. 그렇죠. 자, 오늘 뭐 우리가 길게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결국은 이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친일 행보는 지지율 관리와 쇼다. 예. 당내 투쟁을 위한 쇼다. 쇼지. 극우로 갈 정도의 그렇게 깊은 철학이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자기들이 할 줄 아는 사정정국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네. 상황에 따라서 한동훈 투입하고 네. 이제 거기서 정권의 이제 운명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뭐 좀 벗어나는 질문인데 유승민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보수 이념을 제대로 갖고 있는 분인가요? 유승민 씨는요, 제 기준 볼 때는 그분은 저 진보에 가까워요. 진보에 가깝다. 네. 그분은 삼류진보. 삼류진보. 진보도 똑바로 모르면서 보수표도 먹고 진보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설프게 잘못 나가는 걸 보고 있고. 홍준표 씨는 그냥 파퓰리스트고 이분이 원래 어용검사 1호 출신 아닙니까? 박철원 잡아가지고 그걸로 국회 진출한 거예요. 원래 홍준표 검사가 민주당에 50배 있는 것도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웃거리고. 네.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한테 잘 보였지, 박철원 잡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다 홍준표의 후예들이에요. 어용 검사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어서. 그래서 홍준표 씨 지금 딱 윤석열에 바짝 붙었잖아요. 그래서 별 의미 없는 정책. 그럼 변희재 대표님을 제외하고 한국에 보수 누가 있습니까? 최대집 의사 최대집 저보다 한 2년인데 이제 올드라이트의 이제 거의 상징적 인물이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태극기 투쟁하면서 어제 태극기 투쟁이 결국 윤석열과의 싸움이었거든, 특검 수사에. 안 돌아선 사람이 이제 알려진 사람은 저하고 최대집 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 변희재 대표님 이야기에서 정통 보수는 결국은 한국 사회의 이 반공과 산업화 세력의 맥을 잇는 그분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산업화 세력 영역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요 뉴라이트하고 우리는 이제 이 친일이라든지 건국 문제가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기업들에게 그냥 아첨하는 수준의 기업 자유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기업을 좀 그래도 국가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정도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신자유주의에서 나왔던 그 보수주의도 일부 수용을 하시네요. 그죠? 신자유주의에서 나온 거요? 네. 우리는 약간 신자유주의랑 다르죠. 신자유주의는 기업에 대한 거의 무제한 자유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기업에 대한 무제한 자유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동 통제라든가 국가의 지원을 만들어내는. 올드라이트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재벌을 만들어낸 게 박정희 국가주의 산물이거든요. 재벌이 시장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의무를 재벌에 부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는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친일과 뉴라이트를 수용하는 것처럼 달려가는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지율 관리 탓이다. 아스팔트 보수를 지지율의 하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변희재 대표님은 역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보 보수에 대한 이념적 성찰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몇 안 되는 보수 이념을 실천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변희재 대표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변희재 대표님과의 오늘 그 마키아벨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이 예상하셨던 국민의힘의 변화 어떻게 갈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